네, 안녕하세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배희찬입니다. 오늘 이 고향에서 이렇게 뜻깊은 세미나를 진행하고 또 그 과정에서 제가 또 이렇게 훌륭하신 일을 하신 두 분을 모시고 토론을 하는데 사회를 보게 되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매우 뜻이 깊은 것 같습니다. 아까 여러분들께서 잘 들으셨던 것처럼 사실 지난 70년간 우리 남과 북이 분단된 이후로 가장 중요한 남북관계의 발전을 이루었던 분은 세 분의 대통령이 계시죠. 현재 대통령을 제외하면은 한 분이 노태우 대통령이셨고요. 또 한 분은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노무현 대통령이 계셨습니다. 박철원 장관께서는 노태우 대통령 시기에 우리 역사의 한 획을 끊는 북방정책, 그리고 남북관계에 가장 중요한 합의인 남북기본합의서를 만드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셨고, 정세현 장관님께서는 김대중 대통령 시기에도 통일부 장관을 하셨고, 이어서 노무현 대통령 시기에도 통일부 장관을 하심으로써 남북관계 발전에 매우 큰 그런 역할을 하셨습니다. 오늘 사실 이렇게 두 분을 한 자리에서 모시기가 참으로 힘든데, 오늘 우리 평화누리 또 고향 포럼에서 매우 큰 노력을 기울여서 이렇게 좋은 자리가 마련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크게 보면은 한 서너 가지 정도로 조금 주제를 잡아서 좀 문제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함으로써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 모임을 주최하신 그 근본적인 목적, 보수와 진보가 서로 적대하고 대립할 것이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는데, 나아가서는 평화 통일을 이루는데 뭔가 합의점을 만들어 나가고 공통의 분모를 만들어가는, 이런데 조금이라도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고향에 계시는 시민 여러분들께서 뭔가 한 걸음을 먼저 내딛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서너 가지 정도로 한번 주제를 잡아서 두 분의 의견을 듣고 그 속에서 뭔가 서로 간의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을 모색해 보고요. 그것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라운드 테이블에서 토론을 하시면서 좀 더 깊은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주제와 관련해서는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오늘 두 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박철원 장관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보수이지만 진보적이라고 이른바 이야기하는 이런 데 대한 가능성을 상당히 많이 말씀을 하셨고 또 발견을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정세현 장관님을 통해서 보수이지만 아까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보면은 진보이지만 아까 말씀하신 거로 보면은 좀 보수적이다 할 정도로 북한에 대한 인식, 또 남북 관계에 대한 조심스러움, 이런 걸 또 표명을 하셨는데요. 제일 먼저 좀 두 분에게 좀 듣고 싶은 것은요, 이른바 요즘은 보수와 진보가 극단적으로 분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수 세력들은 많은 경우가 이른바 진보 세력을 빨갱이라고 비판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상종할 수 없는 존재로 이야기를 하죠. 또 한편으로서는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은 보수 세력을 토착 외구라고 해서 또 상종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없애야 될 존재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현상에서 봤을 때 두 분께서는 조금은 원론적입니다만은 보수와 진보가 서로 대화가 가능하고 그 속에서 공통된 뭔가를 합의를 또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를 먼저 조금 말씀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 박 장관님부터 좀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보수와 진보가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가장 위기가 국민 분열입니다. 지역 간, 세대 간, 계층 간, 거기다가 보수와 진보가 이 대립, 위화감, 그 골이 너무나 깊고 또 넓기 때문에 남북 통일은 고사하고 남남 통일도 안 되는데 어떻게 보면 통일을 얘기할
자격도 없는 게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아니냐 생각하면서 반성을 다 함께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보수와 진보가 화해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른바 TK 그 보수의 본거지에서 정치를 시작해서 TK에서 가장 인기가 당시에 있었는데 1997년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그때 한나라당 말하자면 거기서 IMF까지 초래했으니까 정권이 교체돼야 되는데 가령 이 JP, DJ 전부 따로 나오면 이건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제가 1996년으로 기억되는데 중앙대학 그 특강에서 처음으로 DJP 공동정권을 수립해야 된다. 말하자면 보수와 진보가 연대해서 정권을 탈환해야 된다. 이래서 많은 오해를 받으면서 DJP가 성사되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대구 경북에서 DJ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으라고 하니까 현역 의원들 뭐고 전부 다 못하겠다. 왜냐? 그 당시까지만 해도 호남, 또 DJ 아까도 얘기했듯이 불거스레한 분인데 거기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으면 정치 생명이 끝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섰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구 경북 김대중 후보 당선을 위한 선거대책위원장을 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동안 대구 경북 지역을 엄청나게 헤매고 뛰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DJ하고 이효 여사하고 좀 옛날에 그 삼당 통합이나 북방 정책에 대한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 많은 대화를 한 그게 있어서 아는 사이니까 그 찬조 연설을 해달라.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메인 방송 MBC, KBS, SBS에 20분간씩 5사람이 찬조 연설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뭐 해달라 그래서 제가 그걸 맡았더니 우리 집에 전화통에 불이 났습니다. 욕하는 전화 많고 그 다음에 또 잘했다는 전화 많고 엄청나게 그랬는데 또 반응이 너무 좋다고 DJ 총재께서 저한테 그걸 처음에 MBC에서 KBS에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 그래 그럼 예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20분 했습니다. 요걸 더 먹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도 선대위원장을 해서 대구 경북을 샅샅이 누비면서 선거운동을 했더니 주민들 반응이 박철원이 저거 YS 때 감옥 갔는 거 저거 마누라 그정 찍어가 국회의원 만들어줬더니 우리 집사람 형경자가 제가 감옥에 정치보복당에 감옥에 있는 중에 대신 나와서 압도적으로 저 대구 시민이 밀어줘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와서 그래 불구스레한 호남 대통령 당선시키라고 저래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돌아다니다가 요걸 또 버지기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선거 결과가 어땠느냐?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대구 경북에서 DJ 김대중 총재가 한 5% 정도밖에 5, 6% 정도밖에 안 나와서 낙선을 2번 하셨죠. 당선되던 그때 제가 선대위원장을 해서 11%인가 이래 나왔어요. 한 70몇만 표 차가 났습니다. 그만큼 이겼습니다. 꼭 그만큼. 그래서 DJ 네 분한테 고맙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했습니다만은 뭐 예상대로 저는 그 다음 선거에서 낙선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그렇게까지 밀어줬는데 DJ 밀어주고 저 말도 안 되는 거다 그럼 낙선해서 제가
좀 비교적 일찍 정치를 떠났습니다. 2000년에 정치를 떠났습니다. 왜냐하면은 저의 심정을 우리 지역민도 몰라주니까 아예 막 정치적 수준이 이 정도니까 내가 정치를 떠나자. 그래서 정치를 떠나서 저 보스턴 대학의 개건 교수로 가서 시나 쓰고 지금까지 정치에 관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힘드는 일이지만은 그것은 결국은 지도층 한 사람 한 사람이 실천하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예,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벌써 보수와 진보가 소통하고 합의하고 나아가서는 공동의 정권을 만든 역사적 사례가 DJ 비연합이라는 또 역사적 사례가 있네요. 우리가 보통은 사실은 남북 관계라든가 통일 문제 생각할 때 그런 부분을 잘 생각을 못하고 그냥 정치적인 행위로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보수와 진보가 소통하고 합의한 그런 사례가 있고요. 또 아까 우리 박 장관님 말씀대로 하면은 이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자체가 한편으로는 보수와 진보가 논의해서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 또 노태우 대통령 이런 김영삼 대통령까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사실은 보수와 진보가 합의한 통일 방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 역사상 벌써 그러한 경험을 축적해 오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정세현 장관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통의 가능성 방안. 먼저 남남 갈등이라는 용어는 93년 김영삼 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남남 갈등이라는 단어가 언론 용어로서 회자되기 시작했다고 기억이 됩니다. 그 전에는 사실은 뭐 노태우 정부는 그렇게까지 군사 정권으로서의 성격이 넘지는 않았지만 어쨌건 군인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통치하던 시절에는 완전히 기본적으로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반북을 전제로 해서 통치를 했었죠. 노태우 정부 때는 이제 공전적으로 나가는 거고, 북방 정책이라는 게 그렇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철저한 반공, 대북 적대시를 전제한 통치 구조 속에서 국론 통일, 국민 총화 이런 것이 지고의 정치 이념 내지는 가치로 인정되던 시절에 사실 정부의 대북 정책이 됐건 경제 정책이 됐건 국민이 거기에 대해서 반론 제기할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찍소리 못했죠. 따를 수밖에. 그런 시절에는 소위 자기들의 생활과 관련된 문제와 관련돼서 정책적인 그 견해차가 있다 할지라도 발표를 그걸 발설할 수가 없으니까 갈등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었죠. 갈등을 허용하지 않았고, 그러나 이제 기본합의서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또 그 한중수교, 한소수교 이런 거 하고 북한의 유엔 가입 그 신청을 계기로 해서 사실상 국제법적으로 두 나라가 되면서, 그리고 국제정치적으로는 89년 연말에 고르바초프가 몰타까지 가가지고 지중해 미국의 부시 대통령을 만나서 12월 13, 14일 양일 간의 회담을 통해서 더 이상 미소 경쟁은 못하겠다. 그동안에 미국과 경쟁하기 위해서 군비에 너무 투자를 하는 바람에 인민경제가 주저앉아 버렸다. 이제 더 이상 하지 말자 이거. 대신 우리가 경제 발전하는데 좀 도와달라. 그러니까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를 쳐놓은 것이 85년인데 그로부터 4년 후에 소련이 미국한테 손들면서 냉전이 그때부터 끝났다고 국제정치학자들이 평가하는 그 시기에 냉전 시대에 구축됐던 분단 체제가 한쪽에서는 사실 허물어지는, 말하자면 빙하가 녹는 것 같은 그런 식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91년 사실 기본합의서나 유엔 동시가입은 빙하가 녹는 냉전 시대에 구축된 분단 체제를 받들어준 이 기반이 흔들리고 있을 텐데 아직은 그때까지는 의식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김영삼 정부 들어와서 북핵 문제가 불거지고 북미 간에 상당히 깊숙한 대화가 오고 가면서 한미 간에 그것이 이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북미 협상을 못하게 했어요. 북한은 거칠게 다뤄야 된다.
그런데 미국이 왜 협상으로 북한을 상대하려고 하노? 못하게 해라. 뭐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정부 내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었고, 특히 대통령을 모시는 청와대 참모들로서는 참 곤혹스러웠었습니다만은, 그러면서부터 한쪽에서 분단 체제가 허물어지는데 대통령은 분단 체제를 고착시키는, 고착 일부러 의도적인 건 아니지만 그쪽 입장이었기 때문에 조금은 왔다 갔다 했지만 95년 6월 27일 최초의 6월 25일인가요? 6월 25일 날 최초의 대북 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쌀 지원했는데 27일 날 정진항에 들어간 그 배에다 대고 남북이 북경에서 합의한 것과는 관계없이 인공기를 개항하라고 함으로 해서 우리 이제 선원들이 총칼 앞에서 굴복할 수밖에 없죠. 군인들이 올라와서 깃발을 개항하라고 그러니까 인공기를 개항하고 돌아와서 그것이 이제 기사화됐습니다. 그리고 27일인가 28, 9일쯤에 조선일보 사설이 하나 나왔어요. 제가 분명히 기억합니다. 퍼주고 뺨맞기. 그 사설 쓴 사람이 아마 박정환님하고 비슷한 또래 경고 동기쯤 아마 1년 선배쯤 되든지 그럴 겁니다. 퍼주고 뺨맞기. 그때부터 대북 지원은 퍼주기다. 그리고 대북 관계 개선은 뺨맞기밖에 더 올 것이 없다는 식으로 되고, 모든 대북 지원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일어나고, 그러면서부터 이제 이런 남남 갈등을 두고 남북 무슨 화해냐, 남남 화해부터 해라, 그런 식으로 이제 언론이 막 그냥 쪼아대기 시작했죠. 그렇게 됐는데 그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면서 이제 북쪽과 조금이라도 화해 협력을 추구하면은 빨갱이라고 그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은 토착 왜구라고 그러고, 아니 빨갱이라고 욕하면 파랭이라고 욕을 하든지 그러지 왜 또 일본에다 갖다 붙입니까? 물론 일본이 남북이 화해협력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나라라고 저는 봐요. 한반도 주변 사국 중에 제일 남북 화해협력이 싫은 나라가 일본일 겁니다. 통일되는 건 더더구나 말할 것도 없고, 남북 연합이 되는 것도 그들은 반대할 거예요. 왜? 그들이 남북이 힘을 합치면은 일본을 따라잡는 것은 금방이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이기 때문에 남북이 계속 분단돼서 싸우면서 국력 신장을 갈등으로 인해서 국력 신장을 못하도록 하고 싶은 게 일본일 거예요. 그런 점에서 남북 화해협력을 제시로는 일본의 입장을 깊이 알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냥 반북 세력이라고 하면 됐지. 그걸 왜 또 토착 왜구라고 하는지 그 용어는 좀 잘못됐고, 오늘 이 시간부로 이 행사를 계기로 해서 이제 남북 화해협력 정책을, 화해협력 관계를 반대하는 세력과 지지하는 세력 사이에 소위 상대방에 대한 호칭도 조금 격조 있게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예. 격조 있게. 빨갱이, 토착 왜구, 창피합니다. 예. 이제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오늘 같은 자리도 마련되었지만 또 아까 우리가 여러분이 보신 김부겸 총리가 말씀하신 그 인사말 중에 통일국민협약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것이 최근에 완성이 됐는데 거기도 보면은 보수와 진보의 시민단체들이 오랜 시간 동안에 토론을 해서 만든 게 이제 통일국민협약이라는 게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유럽 같은 경우를 보면은 독일 같은 경우도 사실은 보수와 진보 정당 간의 대연정, 소연정 이런 것을 통해서 일관된 대동독 정책 또는 대소련 정책이 가능했기 때문에 통일이 됐다고도 볼 수 있죠. 저는 가장 극적인 것은 1945년에 이 4대 국가에서 점령된 오스트리아가 10년 만에 1955년에 평화적으로 통일된 것도 이른바 정치 세력들이 상호 소통하고 통합하고 연합함으로써 그게 가능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런 자리가 저는 매우 중요한 자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두 번째 토론 주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토론 주제는 아주 좀 힘든 주제인데요. 아까 장관님 말씀, 박 장관님 말씀 중에 남북 기본 합의서라는 것이 사실은 노태우 정부의 모든 대북 정책이 총화된, 결집된 그런 합의서라고 할 수 있죠. 그 1조 1항이 뭐냐 하면은 남과 북이 서로로 체제를 인정한다, 상호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자, 여기서 저는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상호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이것은 단순하게 김일성, 김정일 또는 김정은 체제를 인정한다는 것이 아니고 저는 궁극에 있어서는 국가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봐요. 아까 우리 정세현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북한이 대한민국을 인정하고 우리 대한민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인정하는 이 문제가 결국은 상호체제 인정의 핵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인식 위에서 아까 정세현 장관님께서도 이제 상호 국가성을 인정하는 문제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고 그 상호 국가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기반이 돼야만 저는 남북연합도 가능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국제사회에서 남북연합이라는 것은 국가와 국가 간의 연합이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유럽연합이죠. 유로피안 유니온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와 국가가 인정되는 상태에서 나오는 것이 연합이고 남과 북이 서로의 국가성을 인정할 때 아까 박철원 장관님께서 강조하셨던 남북연합이라는 것이 가능해진다고 보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 체제 인정 문제, 상호 체제 인정 문제를 국가성의 인정 문제로 이렇게 사실은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닌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 장관님, 박 장관님 먼저 한번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북한은 이미 한반도의 다른 반쪽을 70여 년 동안 지배하고 있는 현실적 실체입니다. 남북 기본 합의서라는 것은 서로 체제를 인정하자 그랬고 또 내정 간섭하지 말자고 그랬는데 그 정신상은 당연히 그래서 국가연합으로 가자 그랬는데 무슨 문제가 생겼노 하면은 여기에 바탕에서 또 92년 우리가 비핵화 선언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NPT를 탈퇴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핵을 가졌습니다. 핵을 가졌으니까 남북의 공존, 국가연합이 어떻게 되는 거냐? 굉장한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 지금 서로 체제를 인정하고 그래서 내정 간섭을 하지 말고 국가연합 상태의 공존을 하는 가운데 장차 평화통일을 해 나가자 이런 건데 다른 한쪽이 그 비핵화선을 위반하고 NPT 탈퇴하고 핵을 이미 실질적 핵 무장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과연 현실적으로 남한이 북한하고 대등한 입장에 서서 그런 국가연합을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외교안보의 기조는 결국 우리가 주체성이 있는 비핵 공동번영과 평화통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북한이 비핵화, 핵을 폐기를 하느냐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새로운 활로를 열어줄 수 있느냐. 북한은 북이 지금 핵이라는 것은 대남 전략의 핵심이고 또 그 사람들의 체제의 기본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웬만해서 포기 안 합니다. 지금 NPT 체제 하에서 5개 나라가 핵을 가지고 있지만은 공공연히 가지고 있지만은 그건 여러분 알다시피 미국, 소련, 중국, 러시아, 영국 이 5나라입니다. 사실상 가지고 있는 나라가 3나라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파키스탄, 인도. 파키스탄하고 인도는 1998년 서로 싸우며 핵실험 대여섯 번 하고 그러니까 미국이나 여기서 강하게 나갔지만 결국 다 사실상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
그 국제 권력 정치의 현실상 이 파키스탄이나 인도를 너무 멀리 했다간 자꾸 중국하고 저쪽에 붙어버리니까 미국도 그럼 좋다. 내가 가지되 해외 반출하지 마라.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이가 바로 그걸 흉내내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이미 핵 보유국이 사실상 됐습니다. 뭐 김정일도 공공연히 선언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미국이나 여기하고 얘기한다면 1대1 군축 협상을 해야 된다. 군축 협상. 그런 식으로 하게 되니까 이게 지금 남북 기본 합의서의 기본이 무너지고 해서 사실상 그 문제는 굉장히 고민해야 되고 북한도 고민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그 외교안보 전략의 기본을 아까 그 주체성 있는 국익우선주의로 가서 이렇게 해야 된다. 예, 그럼 제가 조금 더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예. 좀 들어가 보겠는데요. 예. 그렇다면 박 장관님의 생각으로는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는 한 북한의 체제를 인정할 수 없다. 또는 북한의 국가성을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국가로 인정 안 하는 문제하고는 다르죠. 예. 현실의 국가인데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넌센스죠. 예, 인정은 해야겠지만은 예. 평화로운 공존, 국가 연합 상태로 갈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은 대단히 의문이 되죠. 이 대목에서 장관님, 정 장관님께서 북한의 우리가 남북 기본합의서 1조가 상호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는 이제 남북 연합 단계에서 국가성을 인정하는 그런 독일 사례도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비핵화로 인해서 상호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나아가서는 국가성을 인정하고 나아가서는 아까 장관님께서 노태우 정부에서 가장 아쉬운 대목 중에 하나가 북한과 일본, 미국이 숙교를 수립하지 못한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북한이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국교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미국이나 일본은 핵을 포기하라는 거거든요. 비핵화를 해야만 체제를 인정하고 국가로 인정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국교를 수립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대목에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은 체제 인정이나 국가성 인정도 모두 불가능하게 되는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정치의 세계에서 네. 공식적으로 표방된 정책, 영어로 한다면 publicly proclaimed policy와 그 국가의 real strategy, 진짜 속 전략, 속마음, 속뜻, real intention 절대로 같지 않다고 합니다. 북한의 비핵화, 미국의 지금 대북 정책의 핵심입니다. 근데 초기에는 비핵화를 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클린턴 정부 때 제네바에서 협상도 했다고 봅니다. 물론 그때는 핵무기를 만들기 전이고 영변 핵활동만 할 때인데, 근데 그걸 뭐 정권이 교체되면서 그 북한과 그 체결한 합의서를 미국이 이해하지 못하고 이러면서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북한은 미국을 믿을 수가 없고 미국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에서는 언젠가는 우리가 핵을 가지려고 한다는 그거 하나만을 가지고도 우리를 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뭐 살아남기 위해서 결국 핵무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식으로 해서 지금 핵실험을 6번을 했습니다. 2006년 10월 9일 날 1차 핵실험을 하고 오바마 정부 임기 8년 동안에 4번을 했습니다. 그때 대한민국 정부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입니다. 이른바 전략적 인내라는 그 대북 정책의 틀 속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4번이나 함으로 해서 사실상 5번 핵실험을 한 결과 인도나 파키스탄의 선례에 따르면은 사실상 핵 보유국이에요. 6번째 것은 뭐 수소폭탄 실험, 수소폭탄 폭발, 수소폭탄 실험이라고 저쪽에서는 약간 좀 과장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수소폭탄을 만들 수 있는 초보적인 실험을 한 정도인 것 같은데 어쨌건 저희 원자탄은 5번이나 실험을 했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핵 보유국이 된 겁니다. 미국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봐요. 그 뒤부터는
미국의 대북 정책에서 비핵화 타령이 저게 본심인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비핵화를 시키려고 할 것 같으면 그게 본심이라면 저렇게 유엔 대북 제재는 절대로 풀어서는 안 된다. 그다음에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뭐 적대시 정책 철회니 이중 잣대니 그런 것은 절대로 처리할 수 없다. 무조건 나와라 회담에. 심지어 우리가 제재를 좀 해주자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북한 회담으로 끌어내야 된다는 데 대해서 노. 시작을 했다가 안 되면은 스냅백 원칙에 의해서 제재를 다시 강화하는 식으로 해서 협상을 하자고 해도 노. 그러면서 무조건 북한이 손들고 나오기만 기다리는 대북 정책, 비핵화 정책이 과연 진심인가? 이제는 공식적으로는 그게 그들의 국가 목표로 돼 있고 정책으로 돼 있지만은 저는 그들의 리얼 스트래티지, 리얼 인텐션은 북핵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하면서 사실상 그들이 핵보유국이 된 뒤에 동북아 지역에서의 무기 시장이 더 넓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닌가. 이걸 우리가 알고 한미 협조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런 거를 다 종합적으로 연구해가지고 검토해가면서 남북연합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 그 다음에 미국의 요구를, 미국의 정책을 어떻게 우리가 역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미국이 계속 그렇게 비핵화를 할 것처럼 하면서 사실은 딴짓을 하는 경우에 어느 힘을 빌려가지고 그것을 누를 것인가. 말하자면 미국한테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식으로 해가지고는 그 북한의 비핵화를 사실상 바라는지도 모르는 미국을 우리 편으로 만들기는 어렵다. 그렇다면은 다른 세력들과의 관계를 좀 강화해서 예를 들면 그때 북방 정책 시절처럼 중국 러시아와의 어떤 거기도 핵국가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둘러싼 협력 관계를 구축을 해서 미국이 입으로만 비핵화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비핵화를 할 수밖에 없도록 동북아의 핵국가들을 우리 편으로 만들자. 그런 식의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까 박철원 장관님 말씀 중에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로 나서게 된 결정적 원인 중에 하나가 북한의 고립화라고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하신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미국과의 국교 수립도 되지 않고 일본과 되지도 않고 유일하게 얻었던 것은 유엔 동시가입밖에 없는 상태에서 결국은 생존을 위해서 핵 개발로 갔다 이렇게 되는데요. 물론 30년 전의 상황이 오늘날 북한이 핵을 개발했기 때문에 그대로 거꾸로 한다고 해서 현재 적용되지는 않지만 우리 정근 장관님 생각하실 때 예를 들어서 거꾸로 북한이 고립화로부터 해소되면은 점진적인 비핵화의 길이 역으로 열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로부터 되면? 북한이 고립화로부터 탈피하게 된다면은 네. 예를 들어서 북한이 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남과 북의 관계에서 상호 체제를 인정하고 다른 말하면 국가성을 서로 인정하고 미국과의 관계에서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서로 국가성을 인정하는 쪽으로 이렇게 감으로써 고립감을 탈피한다면은 당장은 아니겠지만 오히려 비핵화의 길이 열릴 수도 있지 않은가. 그럼 당연하죠. 예. 왜냐하면 처음에 북핵 문제가 이제 그 대두됐을 때 그때는 김일성이 생전이죠.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 지금 자꾸 미국 쪽에서는 우리가 핵무기를 만들 거라고 그 걱정을 하면서 우리를 압박해 들어오는데 우리가 미국과 수교만 한다면은 핵을 만들 하등의 이유가 없다. 그런 얘기를 노골적으로 했고 대표적인 것이 92년 1월 21일입니다. 미국 시간. 그날 조선노동당 국제비서 김용순을 뉴욕에 보내가지고 아놀드 켄터 국무차관을 불러내지 않았어요? 아까 박 장관님도 그 사건을 잠시 언급하셨는데 그때 김용순이 그 아놀드 켄터 미 국무차관한테 했던 얘기는 이렇습니다. 미국이 우리와 수교만 해준다면 지금 이제 유엔 가입도 했죠. 91년에. 그다음에 남북 기본합의서로 남한의 대북 흡수 통일도 막았죠. 그런데 역시 남은 것은 미국 수교란 말이에요. 남한의 북방 정책으로 해서 7.7 선언 이후에 북방 정책으로 해서 한소 수교가 이루어지고 한중 수교가 임박해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동맹국인 미국은 절대로 우리를 쳐다보지도 않고
미국이 그러니까 일본도 우리를 적대시하는데 이 상태를 깨지 않고는 우리는 마음을 놓을 수 없다. 그래서 미국한테 직접 주한미군 주둔을 전제로 한 수교를 요청을 합니다. 수교만 해준다면 우리가 남조선에 있는 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통일이 되더라도 미군은 조선반도의 어딘가에 남아있으면서 동북아시아에 있어서의 소위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은 통일 이후에 그 미군은 그동안에 뭐 우리에 대한 대북 억제력으로서의 역할보다는 동북아의 안정자 역할을 할 것이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부시 정부가 노했죠. 그러고는 이제 그렇게까지 나오는 북한을 IAEA를 시켜가지고 특별사차를 밀고 들어가고 남북 합의에 의해서 92년 팀스피리트 훈련이 중단되어 있었는데 93년 팀스피리트 훈련은 재개하겠다고 92년 10월 달에 SCM입니까?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당시 최서창 장관이죠. 뭐 청와대한테 보고도 안 하고 그 합의했다고 그러더군요. 당시에 내용을 아는 분이 그러는데 어쨌건 팀스피리트 훈련을 93년 3월 달에 재개하는 걸로 확실하게 입장이 발표되니까 북한으로서는 핵을 가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빌었는데 수교를 조건으로 핵을 갖지 않겠다고 빌었는데도 저렇게 우리를 압박하는 정책, 적대시 정책을 추진해 나온다면은 우리는 살기 위해서 핵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NPT 탈퇴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때 그 상황을 우리가 반출하면서 북한이 수교만 하면은 핵을 가질 등의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2000년 6월 25일 날 10월 25일 날 6.15 정상회담 후에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이 평양에 갔을 때 백화원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그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건 마담 세크레타리라는 올브라이트 회고록에 465페이지에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네. 냉전이 끝나고 난 뒤에 남쪽에 있는 미군에 대한 우리의 평가는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우리에 대한 억제력 역량이었는지 모르지만 냉전이 끝나고 난 뒤에 보니까 그나마 요동칠 수 있는 동북아시아의 군사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주는 것이 미군이더라. 앞으로 소위 우리 DPRK와 USA 사이의 노멀리제이션 관계 정상만 되면은 모든 문제는 끝난다. 미군은 그대로 있어도 좋다. 그런 얘기를 올브라이트 장관한테 했어요. 또 그 얘기는 6.15 정상회담 때 6월 14일 날 6.15 선언이 나오기 전날이죠. 김대중 대통령한테 똑같은 논리로 얘기했습니다. 근데 대통령은 거기에 감탄했고, 이렇게 되면 북미 정상회담을 우리가 주선을 해서 미국과 북한이 빨리 수교를 하도록 만들어줘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부지런히 서둘렀고 그 일환으로 올브라이트가 평양까지 갔는데 진지하게 얘기를 하는데 김정일이 직접 얘기를 하는데 올브라이트는 솔직한 얘기로 좀 그건 진심이 아니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에 대한 소위 퍼셉션 자체가 인식 자체가 에이 본심이 아닐 거야. 본심은 그렇게 해놓고는 딴짓 하려고 할 거야. 그런 식으로 의심을 해가지고 별로 그 같이 있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465페이지에 짤막하게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수교만 북한과 수교를 하겠다는 것을 확실하게 조건으로 전제 조건 내걸고 북한의 비핵화를 추구하면은 북한은 핵을 내놔야 됩니다. 예. 그리고 그때 이제 중국 러시아가 좀 도와줘야 돼요. 미국이 수교까지 해주고 비핵화를 할 생각이 없이 계속 압박만 하니까 북핵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 예,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은 박 장관님 말씀하시고. 예, 정세현 장관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른바 북미 간의 수교 또는 북일 간의 수교 이런 것들이 비핵화를 촉진하고 또 결국은 비핵화의 기로를 열어줄 것이다. 이제 이런 쪽이셨다면은요. 우리 장관님, 박 장관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이제 예. 비핵화의 방법의 문제인데요. 이 지금- 비핵화의 방법. 지금 이 문제는 사실 굉장히 복잡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시각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네. 그 뭐냐 하면은 북한이 핵을 만든 이유가 여러 가지 아까 그
동인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북한 체제의 특수성이 있잖아요. 이 왕조국가적 그런 특수성. 이런 특수성을 그대로 견지해 가려고 그러니까 결국은 핵이라는 거기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나온 측면도 또 강하게 있습니다. 반드시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일본이나 우리 한국의 대북 정책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기보다는 그 체제가 특수하잖아요. 특수한데 특수하니까 유지하기가 불안한 겁니다. 불안할 때 자기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핵이다. 그런데 지금 아까 제가 제시한 그 안에 있듯이 미국, 일본이 북한과 수교하도록 하고 또 북한 체제를 인정하고 내정 간섭하지 않고 구체적인 경제적 그 지원을 대대적으로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고 북한이 핵을 폐기하는 대신에 이 새로운 활로를 열어주는 맞바꾸는 그런 그걸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그 방법이 방법인데 그러나 북한이 지금 좀처럼 폐기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 아니 이거 다른 나라도 가령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다 이렇게 사실상 인정하고 가지고 있는데 왜 자기들을 자꾸 폐기하라 그러냐? 그러면서 북핵 폐기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 늘 북한이 쓰는 용어는 그거죠. 한반도 비핵화라는 것은 결국 이제 여기에 미군도 철수하고 유엔사도 해체하고 뭐 등등 이것을 다 포함하는 개념으로 또 우리가 미국의 핵 우산 아래에 있으니까 이것도 또 안 되게 하고 이 여러 가지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지정학적으로도 북한은 중국의 그 보호를 받고 있잖아요. 우리가 미국 핵 우산 아래 뭐 있다 이런 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더 가까운 중국의 그 보호를 받고 있잖아요. 지금 그 우리 남북 통일하고 독일 통일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가 동서독 통일은 그렇게 했지만은 남북은 그래 되기 어려운 게 우선 이 동서독 베를린 장벽 무너지고 동독이 무너질라 그럴 때는 동독의 가장 강력한 맹방인 소련도 같이 무너지고 동구도 다 무너지는 상황입니다. 지금 북한이 무너지려고 하면 북한의 가장 강력한 맹방인 중국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그거하고 다를 뿐 아니라 동서독과는 동족 상잔의 전쟁이 없었습니다. 전쟁이 없었잖아요. 우리는 남북 간의 그 치열한 그런 참 동족 상잔의 전쟁을 치렀고 또 이게 동서독 간에는 분단이 돼도 늘 인적, 물적 교류가 있었습니다. 왜냐? 헝가리하고 체코가 문을 열어놨기 때문에 동독민이 탈동독을 해서 서독으로 쉽게 갔다 왔다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적 교류 또 물적 교류도 늘 있었죠. 뿐만 아니라 동독은 핵이 없었습니다. 핵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하고 전혀 다른 그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지금 통일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북한이 그래 서로 그 해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자기 체제의 특수성, 불안 뭐 이런 것 때문이 아니냐 생각도 결국 어떻게 가게 되느냐? 그럼 어떻게 되느냐? 미국은 북한 핵을 가지는 것을 사실상 용인한 가운데 반출을만 하지 마라. 해외 나가지 마라. ICBM 탄도미사일 그거 하지 마라. 이 정도로 발을 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미국은 지금 G1 체제,
계속 유지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되면 동북아가 엄청난 군비 경쟁, 핵의 그 경쟁 시대가 됩니다. 그럼 일본 핵을 가집니다. 미국이 내다보고 있죠. 미국은 미국의 국익을 생각할 거 아닙니까? 남한도 핵을 가집니다. 자칫하면 대만도 핵을 가지려고 그러겠죠. 그러면 중국은 더 많은 핵과 더 많은 군비를 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입장으로 보면은 이 동북아가 서로 찢고 뽑고 싸우느라고 중국의 태평양 진출, 자기들이 C자형으로 중국을 이 포위 견제하는 전략은 쓰지 않아도 당분간 한시름 놓고 지원 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 미국 테이블에서는 제가 보건대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런 여러 가지 근데 장관님께서는 한편으로는 아까 발제하실 때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한편으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북한이 핵을 비핵하는 쪽으로 방향을 돌리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한편으로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이 계속 핵을 보유한다고 할 때 거기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일종의 공포의 핵 균형을 이루는 방법. 그래서 동해에 미국의 핵 잠수함을 배치하고 우리도 핵을 개발하겠다고 이렇게 선언하고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것이 한편으로는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한 또는 비핵화를 위한 압박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압박으로도 필요할 뿐 아니라 전 끝까지 핵을 가지고 중국도 북한 핵을 용인해주고 미국도 그걸 용인해줄 때는 우리도 핵을 가져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대목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세현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진짜 언제 그러니까 북한의 핵을 물리적으로 억제하기 위해서 동해상에다가 핵잠수함이 그 항공모함을 항상 띄워놓고 핵잠수함은 이제 동력 문제니까 약간 SLBM을 실은 핵잠수함을 띄워놓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의 대미 의존도가 얼마나 높아지겠습니까? 이게 대한민국이 독립정부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치 1972년에 미국이 중소 분쟁에서 그러니까 공산권을 두 쪽 내기 위해서 키신저가 이제 결정해서 닉슨 대통령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이루어진 거지만 닉슨 대통령의 방중을 계기로 해가지고 개인 우상화하고 그때 모택동이 얼마나 우상화되면서 공산 독재 국가 중에서 스탈린 체제만큼이나 독재를 강화하던 시장 아닙니까? 그때 한중간에 문화대혁명 한중간에 미국이 치고 들어가 가지고 미국 수교의 길을 열어놓으니까 일본은 서둘러서 그냥 바로 그해 8월에 대통령이 2월 초에 중국 갔다 온 뒤에 당시 다나카 가쿠이 가쿠이 수상이 미끼 외상을 데리고 베이징에 들어가서 8일인가 있으면서 중일 평화 우호 조약을 체결로 수교를 하고 나왔어요. 미국이 수교하려고 할 때 먼저 그로부터 미국은 7년쯤 지나서 79년 1월 달에 이제 수교를 하기로 했고 그것이 그러니까 일중 수교를 먼저 하고 미국의 방침이 그쪽으로 굳어진 것을 보고 일중이 일본이 먼저 움직이고 그리고 꾸준히 미중 간의 연락사무소를 교환해서 수교를 준비하는